정치권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맞수 시간입니다.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전해드린 대로 이재명 대통령이 각종 논란에 휩싸인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했습니다. 청와대 브리핑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숙고와 고심 끝에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안타깝게도 국민주권정부의 기획예산처 장관으로서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했습니다. 통합 인사를 통해 대통합의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고자 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숙고와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이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했다는 걸 낙마 사유로 밝혔는데요. 지난주 금요일 인사청문회 이후에 이틀 만에 지명 철회를 한 건데 상당히 신속한 결단 같은데 이유가 뭘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미 그 인사권자인 대통령께서는 아마 지명 철회 내지 자진 사퇴 쪽에 무게를 두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청문회 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문회까지 비상식적으로 끌고 온 거죠. 뭐 끌고 온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뭐 대통령이나 청와대의 그 해명처럼 청문회에서 해명의 자리를 마련해주고 싶었다라는 취지도 있겠지만 이해운 후보자의 논란 때문에 사실 그 상당한 이슈가 묻힌 것도 없지 않아 있고요. 또 하나는 이해운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장에서 있었던 국내심 의원들 간의 공방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미묘한 파장을 주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런 인사검증이라기보다는 어떤 정치적인 그 이슈 관여 이런 것들도 없지 않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상식적인 결정이 비상식적인 시기에 이루어졌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네, 성 대변인님, 지금 윤 위원장님이 이게 아무래도 이해운 후보자를 여권에 대한 악재를 덮기 위해서 놔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좀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의견이신지 궁금하고요. 이 지명 철회에 대해서는 여당 내에서 반응이 어떻습니까? 일단 우리가 인사청문회 때도 보셨겠지만 여당 위원들, 그러니까 민주당 위원들도 강하게 질타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보통 여당 위원들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그래도 후보자에 대한 뭐 보호나 좀 그래도 명분을 만들어주기 위한 노력들을 해왔던 게 지금까지의 관례였는데 이런 것들을 깨고 도덕성 검증을 하기 위해서 노력들을 했고요. 그래서 사실 부적격 보고서 채택까지 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대통령이 부담을 덜어주지 않겠느냐라는 예측들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빠르게 좀 결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국회의 부담도 좀 덜어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국회 입장에서는 그래도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부적격 보고서를 내는 게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도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결단을 해주셨기 때문에 국회로서는 좀 부담을 덜었다라는 지금 분위기가 있습니다. 네, 이재명 정부 들어서 세 번째 장관 후보자 낙마입니다. 국민의힘은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문제는 있죠.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세 번째 낙마인데 그 두 번이 지명 철회예요. 그러니까 지명 철회라는 것은 어쨌든 형식적으로 보면 대통령의 인사 기준에 맞지 않았다는 것을 뒤늦게 인정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대통령 인사 기준에 맞지 않은 검증을 한 부분은 되돌아봐야 되는 부분이 있죠. 특히나 이해운 후보자의 경우에는 사실은 이거는 검증 단계에서 걸러질 수 있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서류상으로 보면 예컨대 좀 특정 아파트, 아주 초고가 아파트의 부정 청약 의혹이잖아요. 이런 부분은 서류상만 보더라도 걸러질 수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주민등록 초본을 본다거나 그다음에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몇 가지 떼어보면 이 사람의 실거주지가 어디였는지는 분명히 나오거든요. 국토부도 그렇게 조사합니다. 그러면 검증기관에서 그렇게 요구해가지고 분명히 걸러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걸러지지 않았죠. 그다음에 강선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께서 우리가 그 국민 그 보수정당 계열에 있었던 이해운 후보자에 대한 갑질 논란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하지만 강선 의원은 그럼 알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강선 의원의 경우에는 현 민주당에서 두 번 공천을 받았잖아요. 그럼 분명히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알았던 그 갑질 논란에 대해서 왜 그걸 검증을 못했느냐? 이 부분은 청와대가 지금 인사검증 절차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근데 성 대변인님, 방금 윤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동산 의혹 이거 검증에 실패한 건 진짜 청와대 인사 검증이 실패한 거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셨는데 이 주장에 대해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일단 부동산 관련해서는 지금 서류상으로는 어떻게 보면 후보자가 이런 편법이나 이런 그 사각지대를 좀 악용한 점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류만으로는 잡아내기 상당히 어려웠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은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연속된 낙마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 설명드릴 만한 개선 사항을 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지금 저희 민주당에서는 계속 주장하는 게 국민의힘 인사검증 시스템으로 돌아봐라. 지금 자꾸 장관의 검증과 국회의원의 검증은 다르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 말은 사실상 그러면은 앞으로도 국민의힘에서는 국회의원 공천을 할 때는 본인들이 말했던 4대 영린, 뭐 부동산, 입시, 병역, 갑질 이 의혹을 못 잡아낸다고 자백한 거나 다름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국회의원 검증 때는 서류가 적게 제출하기 때문에 이건 모른다. 그럼 앞으로도 이런 이혜원 후보자 같은 갑질 의혹이나 아니면 부동산 부정청약이나 이런 의혹 있는 사람들 검증 못 할 겁니까? 장관에서도 검증해야 되지만 국회의원 공천 때도 검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저희도 청와대도 아마도 뭔가 이 검증 시스템을 점검할 테니 그 국민의힘에서도 왜 이런 사람을 20년 동안 공천을 해줬는지에 대한 반성과 개선을 해야 될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우여곡절 끝에 이혜훈 후보자 청문회가 열렸지만 그동안 제기됐던 의혹들이 충분히 해소되진 못했다는 평가가 나왔는데요. 청문회 장면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장남은 결혼을 했고 결혼신고를 하지 않았고 청약을 위해서 사실은 주택법 위반입니다. 이거 한번 해명해 주세요. 혼례를 올리고 곧바로 좀 문제가 생겼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깨어진 상황이라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왜 굳이 관계가 파탄난 며느리에게 협조를 구하는 거죠? 누구도 국위 선양했다고 인정할 수 없는 시아버지의 훈장을 가지고 이 전형에 이렇게 입학을 지원할 수 있었을까요? 일반 국민들은 훈장받은 할아버지가 있다고 해서 연세대학교에 이 전형을 낼 생각을 전혀 못했거든요. 공적을 인정받아서 청조 군조 훈장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자격 요건은 됐고 여러 의혹 중에서도 결혼한 장남이 위장 미혼으로 청약 가점을 높여서 이른바 로또 아파트에 부정 청약했다는 의혹이 낙마 결정타였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자, 윤 위원장님, 이 결혼식 이후에 부부관계가 나빠져서 혼인신고를 못했다. 이 해명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글쎄 뭐 실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부부관계 나빠진 것 때문에 혼인신고를 못했다라는 부분은 선뜻 납득이 안 돼요. 이미 신혼집은 혼인 2주 전에 마련해 놓은 상태잖아요. 네. 그리고 그 이후에 그 경과를 보면 부부관계가 그렇게 결정적으로 나빴다고 볼 만한 정황적 증거는 없고 오히려 그 후에 국토부의 그 전수조사 이후에 발표가 나자마자 또 혼인신고가 들어갔죠. 6개월 후에.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청약 가점을 위한 위장 미혼이다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는 거고 그렇다면 이혜훈 후보자가 만약에 저 말이 맞다 그러면 그 실제 이혜훈 후보자 측에 같이 살았다라는 입증 자료를 내야 되는데 또 안 내고 계시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국토부에서 조사할 때 항상 하는 게 있어요. 그 생활 근거지가 거기였다는 것을 내라. 그러면 자동차 출입 관련 기록 안 내고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건강보험공단에서 그 띄워줍니다. 어디서 투약했고 어디서 진료받았는지. 그것이 만약에 반포동에서 했으면 인정. 근데 그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이혜훈 후보자가 오해받은 그 상황에 대해서 해명을 못하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은 검증당에서 분명히 걸러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보자한테 물어볼 수 있는 거고 후보자한테 추가 자료 제출 요구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안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서류상만 보더라도 누구나 다 국토부도 서류상만 보고 이걸 다 걸러냅니다. 근데 왜 이걸 청와대에서는 이 서류상 보고 걸러낼 수 없었느냐에 대한 기본적인 인사 시스템의 구멍, 이 부분은 앞으로의 인사를 위해서도 보완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혜훈 후보자가 그간에 보수정당에서 5번 공천받은 거 이거 분명히 저희 공천 시스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번 이 원 펜타스 아파트의 경우에는 2024년도 7월에 그 공모 신청한 거예요. 그 당시에 공천은 관련 없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기존 의혹 외에도 청문회에서 장남의 연세대 특례 입학 문제가 새롭게 제기가 됐습니다. 사회 기여자 전형 중에 국위 선양자 부문에 지원을 해서 합격을 했는데 이 후보자는 할아버지가 훈장을 받은 게 지원 자격 요건이 됐다는 입장입니다. 근데 이게 좀 납득하기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사실 국위 선양자 전형이라는 게 국민에게 낯선 개념이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하냐라는 의구심을 가지실 수는 있어요. 근데 당시 그 학교에서 운영을 할 때 그래서 이걸 혜택을 받은 사람이 예를 들면 김영삼 대통령의 손자도 비슷한 전형으로 학교에 입학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근데 또 이런 사회적 얘기가 있다 보니 사회적 비판이 있다 보니 또 제대로 운영하다가 다시 지금은 운영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학교 차원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그 국가보훈처에서 국위 선양자 혹은 그의 자녀 혹은 손자가 이 교육 지원 대상자인지를 인정해준 서류를 제출합니다. 그럼 학교에서는 그 서류가 받아지면은 지원 자격을 충족했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학교 차원에서는 이게 훈장을 받은 게 교육 지원 대상자인지
되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따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국가기관에서 발급을 해주는 서류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입학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뭔가 지적을 하려면 국가보훈처나 국가보훈부 시스템에 대해서 아니 이게 기준이 이렇게 되는데 이걸 어떻게 통과했냐고 그 부분을 지적해야 되는 것이지 학교 차원에서 뭔가 있었다. 뭐 아버지가 거기에 뭐 교수로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냐 이런 식으로 파고드는 거는 저는 부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후보자의 부정 청약과 보좌질 갑질 의혹 관련해서는 경찰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 후보자가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을 한 거 이것도 앞으로 수사를 대비하기 위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어떻게 보세요? 아마 수사와 특히나 이제 그 아파트 부장 청약이 무효로 되지 않기 위한 포석이다 이렇게 보는데 네. 일단 수사받을 게 꽤 많습니다. 이제 보좌진 갑질 의혹 같은 경우에는 직권남용과 뭐 강요 이걸로 아마 입건돼서 수사받는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 부정청약 문제는 저건 주택법 위반은 아니에요. 처벌 조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형사법 조항으로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할 가능성이 있어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그러니까 당첨 업무를 방해한 그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본인이 그 아파트 분양권을 가진 배우자의 지분을 35%를 증여받았잖아요. 그 위에 실제 원래 그러니까 계약금만 낸 것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증여받은 것인데 이걸 세금 신고 안 했다 그러면 조세범 처벌법 위반 등 상당히 7가지 이상으로 수사받을 가능성이 커져서 오히려 더 큰 어려움에 처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낙마하면서 이 기획예산처 출범부터 순탄치 않은 상황입니다. 국정 운영에 차질이 생기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기획예산처가 뭐 갑자기 이렇게 생겨난 부처가 아니고요. 기재부에서 이 기능이 분리된 거기 때문에 기존의 기재부 공무원들을 비롯한 인력들이 다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신에 이 부처를 이끌 수장을 빠르게 보완하고 뽑아야 되는 문제는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청와대에서도 이해운 후보자의 다음 누구를 지명해서 빠르게 이런 그 기획예산처 새로 출범하는 단체인 만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일하던 공무원들은 있습니다만 새롭게 이끌어갈 수장이 필요한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빠르게 임명되어서 빠르게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내세웠던 통합 인선 기조가 흔들리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윤 위원장님, 진짜 통합 인선이 이루어지려면 청와대가 야당에 좀 어떻게 손을 내밀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저는 통합 인선이 되려면 사실은 야당이 추천하는 인사를 대통령께서 지명하는 형식이 맞는 거죠. 네. 물론 야당이 추천하는 인사가 뭐 번번이 다 대통령께 받아들일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야당 대표와 영수회담 등을 통해서 통합 인선 제안을 하고 이것도 하나의 뭐 화합을 위한 제스처잖아요. 그다음에 야당 대표가 그를 위한 통합 인사 추천하고 전 이렇게 가는 것이 오히려 대통령께 더 국정 안정에 도움이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지금 이해운 후보자의 통합 인선이 빗발한 이유는 뭐냐면 통합 인선이라고 하면 본인의 색깔을 그대로 갖고 가서 물론 국정에 협력을 해야 되겠지만 본인의 색깔을 발현해서 국정을 약간은 견제하는 의미도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해운 후보자의 경우에는 그게 아니고 본인이 약간 색깔을 바꿔서 갔단 말이에요. 이제 그것이 이게 뭐 대통령 말씀이 배신자 이렇게 운운하는 게 아니고 국정 입장에서 보면 이런 기획예산처 같은 경우는 재정을 운영하는 데잖아요. 그럼 대통령께서 확장 재정을 얘기하는데 이해운 후보자가 기존에 긴축 재정을 얘기했다고요.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도 가가지고 확장 재정 대통령 기조에 조금 견제 역할을 하겠구나. 이런 인선의 의미를 부여했는데 그마저도 만약에 이게 변화시켰잖아요. 이해운 후보자가. 그럼 그 통합 인사라고 보기 어렵죠. 그래서 그런 영수회담을 통한 야당의 인사 추천받는 게 어떠신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청와대 움직임도 지켜봐야겠고요. 계속해서 여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이 2달 안에 마무리될 거라는 전망을 냈습니다. 조국 혁신당 대표는 이럴 때일수록 초심을 잃지 않겠다고 했는데요. 이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70년 역사에는 수많은 정치 세력들의 DNA가 다 새겨져 있습니다. 민주당이라는 큰 생명체 내에서 조국 혁신당의 DNA도 잘 섞이게 될 것이다. 늦어도 한 2달 이내에는 어느 정도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초심을 잃지 않고 비전과 가치를 잃지 않고 단결하고 중심을 꽉 틀어치고 가면 어떤 일이든 헤쳐나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들으셨듯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민주당이라는 큰 생명체 안에 조국 혁신당의 DNA가 잘 섞이게 될 거라고 했습니다.
자, 성 대변인님, 그러니까 큰 당으로 작은 당이 좀 흡수되는 그런 합당의 그림을 그리고 계신 겁니까? 그렇죠. 그게 이제 흡수합당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합당의 종류에는 흡수합당 이외에 신설합당이 있습니다. 네. 제3지대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서 두 개의 정당이 거기에서 모이는 아니면 그 이상의 정당들이 거기서 모이는 방식이 있는데 아무래도 더불어민주당이라는 당명 결국 합당을 하려는 게 조금 더 이 진보 진영의 가치를 키우고 지방선거에서 더 큰 승리를 하기 위해서 뭔가 합당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이라는 당명을 버리긴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흡수 합당 쪽으로 갈 것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다만 이거에 대해서 조국혁신당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도 중요하겠죠. 지금 조국혁신당 내에서 의견 수렴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흡수 합당에 과연 동의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조국혁신당의 의견을 듣고 저희도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 합당 과정에는 매우 현실적인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방선거에 이제 공천에 이미 예비 후보로 등록해서 뛰고 있는 민주당, 조국혁신당 후보들도 있고요. 또 정당법에 따라서 당직자 숫자도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 양당의 당직자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합당 절차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양당의 합의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조국 대표는 혁신당의 DNA가 사라져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초심과 비전, 가치를 잃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건 마치 흡수되지 않겠다는 의지로 좀 비춰지거든요. 양당의 신경전이 벌어지는 모습으로 볼 수 있을까요? 아마 협상의 어떤 그 유리한 그 국면을 찾기 위해서 하는 얘기 같고요. 실제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은 지난 총선 때 그 최대치의 표를 모으기 위해서 비례대표가 있기 때문에 그다음 대선 때도 마찬가지로 협력을 했잖아요. 그러다 지방선거에서는 협력의 방식이 약간 바뀐 거죠. 오히려 지방선거에서는 서로 당을 달리하는 것이 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합쳤다가 그 위에 또 어떻게 발현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선거공학적인 측면이 하나 있는 것이라서 다소 좀 불편해 보이고 두 번째는 초거대 여당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제 하에서 국회마저 초거대 여당으로 가게 되면 필리버스터마저도 야당이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정결동의권이 만약에 확보가 된다 그러면 그럼 저것이 만약에 전체적인 정치판 입장에서 보면 이게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의문이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물론 당 내부적으로 조국혁신당과 그다음에 정청래 대표는 본인들 내부적인 당 장악과 관련된 여러 가지 비전이 있겠죠. 그런데 그거는 본인들 얘기인 것이고 국가 입장에서 보면 약간의 초거대 여당이 미치는 다소 좀 부정적인 측면이 부각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민주당 내부에서도 여전히 정청래 대표의 합당 제안에 반발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친명계 문준석 의원 실익이 없어 보인다면서 이쯤에서 합당 논의 멈춰야 한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지도부의 전망대로 두 달 안에 합당 이뤄질 수 있을까요?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한다면 빠르게 진행이 돼야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조국혁신당뿐만 아니라 민주당에서도 예비 후보들이 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만약에 양당이 공천 절차를 시작해버리면 사실상 합치기가 매우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조정래 사무총장께서 합당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한두 달 안에, 두 달 안에 빠르게 마무리해야 지방선거 절차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이렇게 당내 반발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이 두 달 안에 할 수 있을 것인가. 가장 나쁜 방식은 아마 이때 당원 투표를 해버려서 뭐 찬성 55%, 뭐 반대 45%, 찬성이 많으니까 합당한다. 이런 식으로 진행돼서는 안 됩니다. 지금 정청래 대표께서 본인이 사과를 감수하고 의견을 먼저 제안했다고 하셨기 때문에 뭔가 반발하는 최고위원들이나 당원들의 마음을 좀 보듬고 그들을 설득하기 위한 과정들을 거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 친명계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이 반대 목소리가 굉장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민주당은 사실 합당 논의보다 이 내부 갈등 봉합이 먼저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합당을 추진하게 되면 내부 갈등은 뭐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조국혁신당이 들어오면 12명의 비례대표가 있잖아요. 그럼 12개의 지역구 관련돼서 어느 정도 보장해줘야 된다는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민주당의 지역구 위원장이나 지역위원장이나 아니면 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불안하죠. 이런 부분이 없잖아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당의 주도권을 친명계 입장에서 보면 세 싸움에서 밀릴 수 있는 거죠. 수혈을 받게 되니까 정청래 대표 등의 어떤 지도부의 힘이 더 세지는 것 아니냐. 이런 식의 헤게모니 싸움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나쁠 것도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밖에 그래 어쨌든 야당이었던 조국혁신당이 만약에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만큼 국정을 견제하는 부분이 약해지거든요. 예컨대 지금 특검법, 종합특검법도 조국혁신당이 약간 반대 목소리를 냈던 부분이 없잖아 있고요. 그다음에 법원조직법 이런 부분도 약간 다른 몫을 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가 어느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사가 합치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네, 이틀 전에 정청래 대표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라는
도종환 시인의 시를 올리기도 했는데 풀이를 해보면은 반대를 극복하겠다 이런 의지로 풀이 된단 말이죠. 앞으로 정청래 대표의 리더십 어떤 평가를 받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반대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라는 것은 원래 다른 이견을 포용하고 흡수하고 또 합의안을 만들어내는 게 정치잖아요. 그런 네. 방식으로 이 합당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간다면 위기가 곧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합당에 대한 여론이 높으니 당원들의 의견이 높으니 무조건 합당을 추진한다라는 식으로 다수결의 방식으로 추진을 하게 되면 아마 반발이 심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누누이 강조했던 것처럼 지금 반대 의견이 나오는 게 이번 합당 제안에만 나온 게 아니라 그 이전부터 조금 그 반발이 나왔던 게 1인 1표제와 관련된 문제 아니면 아까 변호사님께서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검찰개혁안과도 마찬가지로 거기서도 조국혁신당이 정부가 발표한 안에 대해서 반대를 심하게 했었고 그러면서 뭔가 이 당내 지지자들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이 조국혁신당에 대해서 좀 불만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가 지금 정청래 대표에게 주어진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난 주말에는 이 일부 민주당 강성 당원, 그러니까 친명 지지자들이 합당 반대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합당을 강력하게 반대하는 지지자들을 설득하는 거, 이거야말로 정청래 대표의 과제가 아닌가 싶은데요. 저는 설득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설득할 수 있는 이 기본적인 요소가 별로 없어요. 다만 이제 오히려 국민을 설득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을 설득해서 왜 조국혁신당과 합당이 국가에 또는 국민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그거를 설득하는 행보를 하시는 게 그게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닌가. 저거는 당내 문제를 넘어서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야당이었던 조국혁신당이 여당이 되게 되면 그만큼 국정 장악인데 이게 만약 올바른 방향으로 안 가게 되면 견제 세력이 하나 준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국민께 설명하는 자리가 있어야지만 지방선거에서 마이너스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